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주영 용역입니다. 자, 배워야 산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면 실패는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묻지마 투자는 그만하자. 이번 이제 강의 주제를 큰 타이틀을 잡은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고금리 상태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특히 우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최소한 1분기 정도는 피해보자. 특히 1강에서는 제가 2월달, 3월달 회계 감사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상장 폐지의 계절이 어김없이 2월달, 3월달에 돌아오니까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주의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좀 했어요. 올해는 아마 상장 폐지 종목들이 폐지 규정이 좀 완화가 좀 되면서 폐지는 많이 안 될 건데, 근데 관련 종목들이 제가 부실한 기업들 당시에 언급했던 종목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증자를 하면서 계속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묻지마 투자는 하지 말고 기업 내용 위주로 투자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 강의에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목을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체가 기업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에서 기업 분석적인 측면에서 영업 실적을 비롯해 가지고 기업 내용을 전자공시시를 통해서 아는 방법 위주로 해서 접근하는 내용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앞전 시간에는 결국은 주가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량한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알고 좋은 기업 중에서도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싼 종목을 좀 사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판단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접근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요, 재무제표로 좋은 주식 고르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자, 좋은 주식의 조건, 제가 그렇게 좀 붙여봤는데요. 좋은 회사가 있고, 좋은 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좋은 주식을 사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3강 때 얘기할 때 우리가 우량한 주식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량한 주식들이 충분히 주가가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한 주식보다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싼 주식을 사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량한 주식과 기업의 가치는 좀 다르다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좋은 주식의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자체는 좋은 기업을, 좋은 주가, 가치가 싸고 가격이 낮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주식이죠. 그게 이제 교집합, 좋은 회사와 좋은 주가의 교집합이 좋은 주식이다. 일단 이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하면 일단은 경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좋은 회사죠.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경쟁 구조 속에서 어려운 국면 쪽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일단 가장 좋은 회사가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지배구조라든가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여러분 ESG 경영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E는 환경이고 S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G가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통하거든요. 지배구조라는 자체는 경영을 투명하고 단순하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가장 대표적인 부분 자체가 아마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한다든가, 그게 아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죠. 여기다가 뭐 감사 선임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너가 간섭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한테 책임과 함께 맡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적정 주가를 빠르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가 좀 들어서면서 시중은행에 대한 배당 확대라든가 그걸 요구를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오스트 임플란트 건도 행동주의 펀드가 좀 나서면서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면 좋은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국면 쪽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의 가치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주식을 좀 사게 되면 그게 좋은 주식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회사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자체는 맨 네 번째에 있는 앞서 경쟁위라든가 지배구조라든가 주주 친화적인 부분 자체는 제가 이 시간 강의 내용 자체가 숫자를 통해서 정형화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주식을 선정하는 방법을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가들도 충분히 숫자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접근이 좀 가능한 게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는 제가 1강, 2강, 3강 때까지 포괄적으로 했던 내용 자체를 약간의 함축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재무제표로 보는 좋은 주식은 일단은 재무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재무제표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최소한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도 투자 유망 종목을 고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최소한 주식시장에서 내 주식이 부도가 나서 퇴출이 된다든가 감자를 한다든가 그럴 위험성에서는 벗어난다는 거죠.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재무제표로서 중요한 부분 자체가 안정성 측면에서 일단은 부채 비율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부채 비율은 낮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높아야 되는 거고, 자기 자본 비율은 높은 주식이 일단은 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주식이다. 일단 그렇게 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수익성은 결국은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이 높아야 되고 자기자본이익률 ROE죠. ROE가 높아야지 수익을 내면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성장성 지표 자체도 중요하죠. 매출액이 증가돼야 되고 매출액 증가에 따라 가지고 또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영업이 증가되면 당연히 또 EPS 증가율까지 함께 되는. 근데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한다 하더라도 EPS가 증가되지 않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오늘 뭐 강의 오면서도 제가 오늘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를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좀 나오는데 단기 순손실이 나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업이익은 1,000억 났는데 단기 순손실은 1,000억이 난다든가. 그러면 EPS 증가율이 되지가 않죠.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가지고 주가의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니 어닝 쇼크를 판단해서 반영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EPS가 증가되지 않으면 주가의 기업의 가치 증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EPS 증가율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상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이 우리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주식이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성이 일단 우선적이니까 현재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쉬운 것 자체가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으니까 낮을수록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죠. 기준이 뭐냐? 70% 부채 비율 기준에서 70% 정도가 거의 무차입 경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 정도가. 70% 정도가 무차입 경영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우리나라 부채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부채율 200%, 300% 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상당히 이자 비용이 나가면서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유동비율은 단기 지급 능력입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건데, 유동자산은 뭐냐? 1년 이내에 이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에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이게 돈이 필요하면 바로 시장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그래서 단기 유동성 리스크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예금이라든가 현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유동자산에 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 유동성 리스크에 피하기 위해서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에 비해서
200% 정도, 2배 정도는 많아야 된다. 이게 유동부채는 뭐냐?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돈과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100%다 그런 거예요. 거의 지금 여차하게 되면 유동성 리스크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200% 정도가 적정한 우량한 기업이다. 재무 안정성이 확보할 수 있는 게 200%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을 자산 총계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자산 총계가 지난 시간에 설명이 드렸죠. 자산 총계는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를 합한 게다. 결국 이제 자기 자본이 이제 분자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기 자본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고 좀 봐야 되겠죠. 50%일 때가 건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우량하잖아요. 현재 삼성전자의 자기 자본 비율은 약 73%더라고요. 73%고 LG전자는 몇 프로냐? LG전자는 40%대입니다. 40%대.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는 자기 자본 비율이 73%인데 LG전자는 40%대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자기 자본 비율, 자산 건전성이 뛰어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건데, 즉, 1 미만이면 영업이익보다 이자로 나가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작년도에 기준해 가지고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다 그러면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자 비용으로 나간 비용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태에서는 이자 보상 비율도 체크를 하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한 지표다.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회사 부채 비율이 좀 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게 되면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상장회사 평균 부채 비율이 350%였어요. 350%였습니다. IMF 때 98년도, 95년도에 그때 평균 대기업들 기준에서 부채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50%가 넘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60%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경기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이 재무 안정성이 유축이 좀 돼가지고 부도가 난다든가 그런 대기업들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IMF 때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350%, 400% 좀 되면서 알다시피 기아자동차라든가 한보철강이 망하면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금융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상장회사들 부채와 관련해가지고 재무리스크와 관련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나오는 자체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가계부채로 인해가지고 이제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상장회사들의 어떤 재무리스크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주가가 급락한다든가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재무 안정성이 과거에 비해서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평균 부채 비율이 약 160% 정도 언저리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업종별로 부채 비율이라는 자체가 앞서 제가 평균적으로 70% 미만이면 일단 무차입 경영이니까 좋죠. 그렇지만 업종별로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 낮다는 것 자체는 업종별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부채 비율이 업종에 가장 높은 게 해운, 항공, 물류 쪽이에요. 이게 이제 많은 이유 자체는 그래도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항공회사라든가 해운회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 건데 그들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항공기라든가 배 같은 경우는 리스로 구입을 해가지고 대여를 통해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작년도에 이제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던 H&M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10조 원 가까이 돈을 벌면서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 부채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700%, 800%였는데 자본 확축이 대규모로 되면서 아마 부채 비율이 아마 100% 정도 미만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업종으로 따지면 운송업종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전기가스가 부채율이 142%인데 알다시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대규모 적자가 나면서 아마 한국전력이 올해 예상되는 부채 비율이 580%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부채 비율이 500%예요.
이 영향 때문에 전기가스가 부채 비율이 평균 140%가 넘다. 그 다음에 건설주가 높죠. 높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부채 비율이 참고를 좀 하면서 그 업종 내에서 내 종목이 갖고 있는 종목이 평균보다 높으면 일단 업종 내에서 조금 부채 비율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안정성 지표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건설업종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유동성 리스크에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레고랜드 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멀쩡한 기업, 흑자나는 기업들도 돈을 확보가 안 되면 흑자 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비율도 봐야 되겠지만은 유동 비율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앞서 이제 유동 비율이 평균 200% 정도 돼야지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건설업체들의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동 비율 자체는 200%가 넘어간 게 없죠. 가장 건설업종 중에서 지금 재무 리스크가 지금 가장 안 좋은 회사가 태형건설입니다. 부채 비율도 우리 400%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율도 1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 이렇게 빠지지 않겠지만은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동 비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실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업종별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지표 자체가 매출 채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출 채권이라고 했었는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기업들 실적을 좀 보게 되게 되면 반영이 좀 돼요. 즉, 매출 채권이 많은 기업들은 이번 실적, 4분기 실적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예컨대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무난하게, 물론 영업이익도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적자가 난다는 거죠. 매출 채권에서 부실을 털어버리니까, 매출 채권이 많은 기업들.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예컨대 현대건설이 아마 가이던스가 1,9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 아마 1,300, 400을 하는데,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1,400억이면 1,20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단기 순손실이 나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매출 채권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태가 전개되고 건설업종에 대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전개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보다는 단기 순손실로 매출 채권에서 부실로 연결이 좀 되면서 단기 순손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매출 채권 비중을 잘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무리 증가된다 한다라도 매출 채권 쪽에 손실이 나면서 단기 손실이 나버리면 기업의 가치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최근에 나온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들도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금리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자료를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다시피 한 개 기업이 급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2021년도까지인데 2021년도 대비해서 거의 3배 넘게 지금 한 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 개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이른바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자 비용,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 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2021년도까지인데 작년도부터 이제 금리가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급등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오늘 이제 은행주가 빠진 이유도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은행주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고금리로 인한 시장의 영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 쪽에서, 금융기관 쪽에서 가장 먼저 부실이 나는 쪽이 제가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저축은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축은행을 먼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오늘 나온 자료로 따르면 저축은행의 연체 금액이 3조 5천억이다. 1년 전에 비해서 1조 원이 증가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축은행 쪽에서 부실이 나오면 그 다음은 어디 쪽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카드회사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은행 쪽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행주가 떨어진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한 개 기업 쪽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한계 기업들이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1강 때 얘기했던 묻지마 투자 그런 보험률에 인한 영향 자체가 주가는 바닥을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앞으로 상반기까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재무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쪽이니까 그래서 가급적 상반기 때는 조심스럽게 재무 안정성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표를 좀 준비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최근에 신문 기사를 좀 보니까 이사 보상 비율이 1 미만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카피를 한 건데, 근데 답은 보면 이제 우량한 기업들이요. 아무래도 적자가 났으니까 영업 적자가 났으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겠죠. 앞서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은 자체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좀 나눈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영업이익을 가지고 영업이익 자체가 이자도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이들 기업 중에서 이제 흑자 전환, 뭐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들은 흑자 전환 하겠죠. 흑자 하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종목보다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 대기업들 같은 게 어떻게 되든 간에 영업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뭐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종목은 고금리 상태에서는 상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롯데 쇼핑이 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쪽이냐? 롯데 쇼핑에 제가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카피를 해놨는데요. 카피를 해놨는데 제가 HTS를 좀 보고 좀 이거는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HTS 보시게 되게 되면 기업란에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이게 기업에 보게 되는 스냅샷이 있고 기업 개요 있고 재무제표 있고 재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HTS 구성은 거의 증권사가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시게 되게 되면 안정성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앞서 롯데쇼핑은 지금 3분기 말 기준에서 유동 비율이 59.7입니다. 앞서 제가 유동 비율이 200%가 적당하다고 그랬잖아요. 적당하다고 했는데 59.7이니까 상당히 유동 비율이 많이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추이가 중요한 건데 과거에 안 좋았다가 점차적으로 낮더라도 좋아지면 괜찮은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86.4, 74.5, 71.7, 70.8, 지금 3분기 때 59.7.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부채 비율이 2018년도에 111%였는데 지금 189%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2021년도는 0.4. 0.4니까 이자 비용이 훨씬 영업이익보다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나와 있는 거고 3분기 말 기준에서도 0.8. 그 다음에 앞서 자기자본 비율이 50%는 돼야 된다고 그랬고 삼성전자가 73인데 롯데쇼핑은 34.7입니다. 34.7입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사의 그 실적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의 2017년도 이후에 영업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 2017년도 이후에 영업이익은 그래도 적자는 아니에요. 근데 재무 내용이 안 좋아진 이유 자체가 단기 순손실, 지배주주 손실이 2017년도 이후에 작년도까지 계산해 보면 영업이익은 거의 3조 가까이가 나는데 단기 순손실이 2조 6천억이 났어요. 앞서 제가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손실,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단기 순이익도 중요하다. 근데 회사는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를 냈지만 2017년도 이후에 단기 순손실이 거의 3조 가까이 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2017년도에 109%였던 게 지금 180%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은 거죠. 물론 이제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구조적인 진행이 좀 되면서 올해부터는 약간 흑자 전환을 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그리고 롯데쇼핑 자체가 재무 안정성 지표 자체는 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주가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쇼핑의 주가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가 못 갑니다. 계속 누웠지 않습니까? 종합주가지수 2011년도에 3,000포인트 갈 때도 이 종목 주가가 못 갑니다. 지금도 당분간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주가
안정성은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업의 가치가 증가가 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못 가면서 주봉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2020년도 이후에 주가는 계속 지금 10만 원대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쪽이죠.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개 있지만은 더디게 증가가 좀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을 좀 보면서 개별 기업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아마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다시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정할 때 있어서 이제 참고할 지표 자체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도날 수 있는 종목들, 부실 기업을 미리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게 현금 흐름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앞서 재무제표에 보게 되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내려보시게 되면 현금 흐름표는 크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르면 무조건 영업 가지고 영업으로 돈을 못 벌면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해 정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2년, 3년, 4년 계속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그 기업은 거의 부도로 갑니다. 계속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금 조달을 하든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르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활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오히려 투자를 해야지 정상적이죠.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안 좋은 거고,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것도 정상적이죠. 이거 계속 투자를 해야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 활동은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재무 활동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재무 안정성 측면이니까. 안정성 측면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실을 일단은 위험기업을 회피해야 됐다 그러면 재무활동을 잘 봐야 됩니다. 재무활동은 뭐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709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마이너스 760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마이너스 49억, 그 다음에 작년도 3분기까지 마이너스 492억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배당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차입금을 상환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수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부도 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2년, 3년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 앞서 계속 적자가 나오고 영업식 적자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재무활동이 계속 검정색 플러스가 나오면서 계속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3, 4년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재무활동이 계속 플러스가 증가되는 기업은 거의 확률적으로 길게 보게 되면 부도 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도가 안 나더라도 계속 주주들한테 증자하고, 그리고 주가 떨어지고 증자 못하면 감자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투자 유망 종목도 고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실 기업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이것도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은 혹시 개별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이른바 동전주라든가 특히 2월달, 3월달 퇴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회계 감사보고 제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관련 종목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 흐름표를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 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방어적인 측면입니다. 재무제표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손실을 좀 줄이자, 리스크 관리를 하자. 지금부터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 방어를 했으면, 그러면 앞서 이제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 자체는 방어적인 측면, 안전한 주식을 좀 보는 거. 그 다음에 안정성이 확보가 좀 됐으면 이제는 수익을 내는 쪽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수익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은, 가장 부분 자체는 좋은 주식은 일단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라는 자체는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매출액은 전체 상품 매출일 거고 영업이익은 상품 매출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있죠. 예컨대 철광석 회사라고 한다면 철광석 대표적으로 철광석이 원재료가 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판매라든가 일반 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걸 빼고 나면 제가 영업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예컨대 100억을 팔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원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라든가 관리비를 다 빼고 10억 원 이익이 났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0%가 좀 되겠죠.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기업 생산의 효율성 지표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다.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나만 독점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짱을 튀기면서.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면 계속 할인 판매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높을수록 좋죠. 그렇지만은 높을수록 좋기는 좋지만 또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또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고 소프트웨어라든가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또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은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나타내고 경쟁력이 높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그만큼 또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프리미엄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좀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습니다. 요즘 자동차 관심이죠. 특히 갖고 있는 자체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떨어진 이유 자체가 테슬라의 가격 인하와 또 포드까지 가격 인하에 참여를 하면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참여해서 본격적인 전기차 가격 인하에 시동을 좀 걸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와 테슬라를 좀 비교를 했는데 일단은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다시피 2021년도 이후와 그 다음에 2027년도까지 추정 실적을 감안하면 영업이익률이 평균 6%에서 7%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어치 팔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다 빼고 부품비라 다 빼고 100원에서 6원, 7원 정도 이익이 난다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 테슬라는 어떠냐?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평균 약 15% 정도 좀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 매출 부분 자체가 대부분 다 내연 자동차니까 내연기관용 자동차일 거고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니까 이익률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향후에 어차피 현대차도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향후에 몇 년 이후에 5년, 10년 이후에는 전기차가 대세이면 테슬라와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현재 입장 가격 인하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익률이 툭툭툭 떨어지죠. 그 차이입니다. 경쟁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경쟁회사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직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후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전 내연기관차 유지이기 때문에 관련 경쟁사인 도요타라든가 포드라든가 관련 기업들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현대차나 평균 영업이익 7%, 도요타가 영업이익률이 11%예요. 도요타 같은 도요타도 지금 전기차가 판매량이 많지가 않은데 11%입니다. 11%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PER 기준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PER 18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34, 5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 영업이익률이 안 좋으면요. 가장 먼저 시장에서 도태가 됩니다. 부도납니다. 조선업종 중에서 가장 먼저 부도난 회사가 STX그룹이잖아요. STX그룹이 2000년도에 부도나기 전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조선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 12%, 13%일 때 STX그룹의 영업이익률이 3%, 4%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STX그룹이 수주를 받는데 대개 할인 수주를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부도가 나죠. 스마트폰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회사 영업이익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부분이다. 좀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께 또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심이 있어서 함께 또 참고 좀 해보시라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6% 7%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서 LG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 6% 7%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6%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15%죠. 결국은 테슬라 전기차 회사들이 계속 가격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배터리 회사까지, 아직은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보다 위에 있어서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경쟁 관계에 진입을 하게 된다 한다면 배터리 회사들이 새로운 유럽 쪽에서 새로운 배터리 회사들이 나오고 그러면 경쟁 관계에 진입한다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제품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지게 되면 소재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6% 7% 정도.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매출액이 조금만 증가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가 있는 건데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매출액이 웬만큼 증가하지 않고서는 영업이익 증가폭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이죠. 영업이익률 15%짜리하고 6% 7% 정도 하고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래서 LG에너지 배터리 회사에 약간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지금은 예컨대 14, 5% 정도 좀 가고 나중에 경쟁 관계에 진입할 때 좀 떨어지면 괜찮은데 6%, 7% 정도는 너무 낮은 게 아니냐.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좀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이제 40조 원 규모의 삼성 SDI한테 10년간 공급 계약 체결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좀 밀렸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의 향후의 기업 가치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앞서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영업이익률 평균 6%.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영업이익 6% 되잖아요. 그러면 40조 원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해가 2032년도까지 10년 동안 이제 연간 단위 한 4조 원 정도를 삼성 SDI한테 양극재를 공급을 할 건데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7% 정도 잡으면 연간 2,800억이 포스코 케미칼한테 영업이익이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40조 원이면 2조 8천억이 10년 동안 이익이 잡힐 거지 않습니까? 연간 평균적으로 2,800억.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시가총액 17조 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기업의 가치, 2조 8천억이 10년 동안 가치가 증가될 건데 시가총액이 오늘 17, 8조 원이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흥분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20%다 그러면 8조 원 정도의 기업의 가치 증가 요인이 향후에 10년 동안 증가가 좀 되겠죠.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향후에 기업의 가치가 40조 원 자체가 영업이익 6%, 7% 감안하면 2조 8천억 정도 증가될 부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7, 8조 원 규모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2조 8천억을 17조 8천억으로 나누게 되게 되면 기업의 가치 증가 부분 자체는 10년 동안 약 10% 정도, 10%, 20% 정도 내외인데 주가가 20%, 30%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영업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업종별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의류업종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류업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의류업종 같은 경우는 신상품과 구상품 간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신상품이 안 팔리면 구상품으로 넘어가면서 재고로 넘어가면서 영업이익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류업종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의류업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게 F&F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F 여러분 주가 추이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익도 급증했고요. 불과 4, 5년 사이에 이 회사 이익이 1,000억대가밖에 안 되는 회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천억까지 영업이익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그게 영업이익 차이입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30%니까. 그 다음에 2등이 지금 영업미역이고. 그 다음에 3위가 힐라홀딩스가 정도가 좀 되는데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F&F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F&F PR이 13.3배예요. 13.3배입니다. 그만한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높으면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프리미엄. 그래서 PER이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아요. PBR도 높고. 왜냐하면 ROE도 높은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2등주인 이제 영업미역이 투자 대상이죠. 만약 매매를 한다 한다면 의류업종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한다 한다면 이익률은 높고 PER도 낮은 수준이고 PBR도 낮은 수준이고 자기 자본율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보면 어떤 종목이 그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류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FNF는 충분히 높은 영업이익률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증가된다 한다면 계속적으로 프리미엄을 좀 받겠지만,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주가가 한 단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성은 있죠. 그런 걸 대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영업무역이 PBR 지표가 0.7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에요. 물론 다른 의류업종들도 주가가 좀 싸집니다, 싸기는. 약간 제이어스 코퍼레이션 같은 PR 2.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은 수준이 있죠. 현재와 같은 안정성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현재를 본다면 의류업종 중에서는 영업무역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영업이익률 이제 업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가장 높은 게 반도체 장비회사인 HPS, 한미 반도체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55.4입니다. 여기서 한미 반도체 여기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본래 경쟁 있는 회사예요. 왜냐면 제가 한미 반도체 2000년도에 기업 방문 갔었는데 저기 부천에 있는데, 갔더니 회사가 삼성전자에 거래를 안 하더라고요. 배짱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굳이 안 해도 자기들은 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제품이 워낙 뛰어난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높게 파는 거죠. 배당도 많이 주면서. 그 다음에 기계회사 넥스트라는 회사가 50점이요. 이게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넥스트는 영업이익률 50%인데 PER이 10배 정도 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높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 지표니까 PER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PBR도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PBR도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죠. 현재는 뭐 PER로 본다 한다면 넥스틴이, 물론 영업이익률 넥스틴이 올해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건데, 이런 유형이 코엔텍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쓰레기 폐기물 회사들. DBI텍은 워낙 낮은데 뭐 반도체 업종이다 보니까, 또 비메모리 시장 자체가 지금 성장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ROE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관련 종목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았고요. 이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한다면 이들 종목들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들 종목들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게 되면 다 고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하면서도 또 올라갈 때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업이익을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중요하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건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아야지 단기 순이익까지 연결되면서 주주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니까 영업이익 이익률도 높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당연히 그 종목이 탑이 좀 되겠죠.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는 이익 증가율이니까 굳이 한 해가만 가지고는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급적 2년, 3년 동안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증가되는 종목이 좋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꾸준하게 연평균 20% 증가되는 종목만 장기 투자하게 되게 되면, 그렇죠. 3년이면 100% 정도까지 주가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30%, 40% 증가되는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 않죠. 방어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렇게 전개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몇몇 종목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들 종목들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닉 QNC, 덴티움, LIG 넥슨, LNF, 루트로닉, 플래시스. 이 중에서 저도 최근에 여러분한테 같이 얘기한 좀 덴티움, 루트로닉, 클래시스, 이들 종목들이 이제 실적 성장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 종목들도 영업이익 증가율지만 판단하는 자체는 투자 판단 지표인 PER이라든가 그다음에 PBR과 ROE 관계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들 종목들은 제가
찾아봤던 종목들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지표 자체가. 예. 오늘 제가 이제 배워야 산다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은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뽑은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났던 종목도 찾아봐서 온 거니. 근데 분명히 이들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할 만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메모 잘 해 놓으시고, 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증가율 상위 종목.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업이익 증가되면 당연히 단기 순이익도 증가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맞는데 왜 제가 구분을 해놨냐면 앞서 우리나라는 앞서 제가 롯데 쇼핑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 2017년도 이후에 2조 6천억 증가했는데 오히려 단기 손실은 3조 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아무리 증가해봐야 단기 손실이 나버리면 기업의 주주의 가치 증가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둘째 시간인가요? 삼성전자하고 대한항공, 현대건설을 세 가지 표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주당 순자산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은 삼성전자고, 대한항공은 이익은 증가되지만은 워낙 증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 BPS가 감소하고 있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현대건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영업이익은 나지만은 매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이 좀 많아서 계속 털면서 단기 손실이 영업이익은 나지만은 순이익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기업의 가치 증가가 안 된다. 증가되는데 상당히 더디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순이익 증가가 결국 기업의 가치 증가입니다. 자본 총계가 꾸준히 증가되는 종목이 제가 투자 유망 종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본 총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순이익 증가밖에 없어요. 순이익 증가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자본 총계 증가한다는 자체는 납입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인데 납입자본금 변함이 없을 거고 증자를 하지 않는 한 순이익밖에 없는데, 근데 아무리 영업이익이 많이 내봐야 순이익이 증가 안 나,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원래 예컨대 현대유화 같은 경우도 500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아마 단기 순손실 났을 거예요. 가치 증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실적 시즌에 평가 지표 자체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만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영업이익 가지고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좋냐 나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미국은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미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매출액 증가, 그 다음에 주당 EPS 증가율 가지고 따집니다. 실적이 좋니 나쁘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영업이익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증가되고 주당 EPS 증가율 자체가 예상치보다 못 미쳤다든가, 매출액이 증가됐어도 주당 EPS 증가율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당 순이익 자체가 결국은 기업의 가치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몇 종목들, 꾸준하게 증가되는 종목들, 순이익 증가되는 종목들, 순이익 증가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이제 PR도 참고를 해가지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도 참고를 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요. 몇몇 종목들,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업황이 올해 괜찮은 종목들이죠. 업황이 괜찮은 종목들이죠. 업황이 올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 쪽에서 실적 전망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쪽인데, 올해 괜찮은 쪽이 건설기계 쪽이에요. 건설기계 쪽과 그 다음에 자동차가, 현대차가 좋게 나와서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에, 그 다음에 피팅 회사들, 그 다음에 관광 쪽에 세아전 같은 경우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철강 가방 자체가 안 좋더라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작년도 실적이 좀 대박이 났는데 올해도 증가될 수 있는 프로덕트, PR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R이 저 PR 상위 종목입니다. 저 PR 상위 종목. PR 종목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업종에서 제가 상대적으로 PR이 낮은 종목, PR이 낮다는 게 자체는 일단 저평가니까.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저평가, 고평가 기준에서 P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었죠. PR이 높으면서도 EPS 성장 기준이 높으면 저평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PR이 낮으면 저평가입니다. PR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업종 내에서 PR이 낮은 종목이 음식점 쪽에서는 CJ, 제이제다. 의리 쪽에서는 영업미업, 보험회사 쪽에서는 DB손해보험, 철강주 쪽에서는 동국제강, 자동차 쪽에서는 화신 SL, 화학주 중에서는 송원산업,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 상사 쪽에서는 LX 인터내셔널, IT 장비, 소재 쪽에서는 GST, 이너테크놀로지, IT 부품 쪽에는 나무가,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쪽에서는
HFR이 압도적이죠, 있어요. 압도적이죠. 예. 그 다음에 자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실적 가지고 투자 유망 종목을 생각할 때 PBR이 낮고 ROE가 높은 종목. ROE가 높은 종목. ROE가 높아야 주가 상승률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대신 ROE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서는 안 되는 게 PBR이 낮아야 되는 거니까. ROE가 높은 종목은 일반적으로 할인,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PBR이 높은 종목이 많은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ROE 대비해서 PBR이 낮은 종목들이니까 PSK, 뭐 건설 중에서는 이테크 건설, 뭐죠? 예, 이들 중에 좀 몇몇 종목들 뽑아봤던 부분들인데, 근데 이것도 추세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게 무조건 중요한 것 자체가 향후 전망이죠. 향후 전망은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추이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면 향후에 경기가 불확실하더라도 오늘 실적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부터 작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평가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굳이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셔서 하셔서. 제가 이제 종목을 볼 때 이런 루트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실전에서 매매할 때. 그다음에 주당 순자산이 연평균 15% 이상 증가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어떤 보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 자체 마지막이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주당 순자산이 증가돼야지. 주당 순자산이는 뭡니까? 제가 기초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초가 탄탄해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예.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금방 또 밀립니다. 일시적인 제로에 의해가지고 호재에 의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주당 순자산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제가 빗대서 우리 시장은 대신 자산 가치가 미국 시장에 비해서 탄탄하기 때문에 하방이 탄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대신 우리나라는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2,500포인트대에서는 성장성이 따라져야 가는데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오늘 뭐 흘러내리죠. 예,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자산 연평균 15% 이상 증가되는 종목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 대상 종목이죠. 예, 여기는 주당 순자산 연평균 15% 이상 증가되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GS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밀려서라도 가죠.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주당 BPS가 주당 순자산이 15만 8천 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8만 8천 원짜리 회사가 지금 15만 8천 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4만 5천 원이니까 PBR로 따지면 0.28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주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 LS 같은 경우는 관심인데 10만 3천 원짜리 주식이 13만 9천 원까지 BPS가 올라왔는데 현재 주가는 6만 9천 원 200원이니까 PBR은 0.5니까 이게 주당 순자산이 올라간 주식은 밀려서 간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주식들 아시죠? 세방, 삼천리, 다구데이터, 그 다음에 서울가스. 그들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당 순자산이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됐던 종목인데 일시적으로 약간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던 종목들입니다. 예, 이들 중에 가치가 증가되는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주가는 우상향을 한다. 결국 주당 순자산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주당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종목이 좀 되겠고 주당 순자산이 높다는 것 자체는 자기 자본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오늘 강의 내용 요약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를 모르고 투자하면 투자가 아닌 투기다. 재무제표를 알고 투자하면 최소한 손실을 방어할 수가 있다. 방어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주가는 장기적으로 결국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간다.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